아직 몸에서 그의 향기가 옅어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수치심과 공허함이 밀려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반짝였다. 나는 흐트러진 셔츠를 다시 여미며 차가운 유리창에 기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완벽한 상사였던 사람이 이제는 내 삶의 끔찍한 비밀이 되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오고 그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하고 그의 숨결이 닿는 순간을 견뎌냈다. 모든 것이 찰나의 꿈 같았다. 아니, 악몽이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잔인한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붉게 충혈된 눈.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그저 총재의 은밀한 장난감, 혹은 하룻밤의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다. 내 이름은 강은서. 올해 30살.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속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존재다. 아침 유감시에 일어나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퇴근 후에는 텅 빈 원룸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값비싼 자동차들, 그 모든 것은 내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의 풍경이었다. 나는 3년 전 거대 기업인 대성그룹의 비서실에 입사했다. 물론 처음부터 총재 비서 자리는 아니었다. 나는 그저 잡무를 처리하는 말단 직원이었고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내 할 일만 묵묵히 해내는 것이 익숙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삶이 절실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남은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했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했다. 그래서 나는 휴일도 없이 일하고 또 일했다. 그는 김민준 총재였다. 대성그룹의 젊고 유능한 총재.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룹 전체를 이끄는 냉철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그는 늘 혼자였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내게도 예외 없이 차가웠다. 그의 지시는 늘 간결했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그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가 불러 비서실로 들어갔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은서 씨, 잠깐만.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를 불렀다. 나는 네, 총재님 하고 대답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하고 갑자기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이런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네 하고 되물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같이 저녁 먹자고. 김은서 씨 하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아, 네 총재님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그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를 위해 가장 비싼 와인을 시켰다. 나는 그가 왜 내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강은서 씨, 내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당신이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필요가 무엇인지. 나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총재의 비서라는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나는 그의 말에 긴장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나는 당신이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하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요구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나를 두렵게 했다. 며칠 전 그와의 저녁 식사는 내게 묘한 불안감을 남겼다. 총재의 개인적인 관심이라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고, 비즈니스라기엔 그 의미가 모호했다. 나는 애써 그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다. 그저 아주 가끔 있는 총재의 기분에 따른 작은 해프닝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그의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꾸만 귓게 맴돌았다. 그 단어는 총재와 비서라는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에 강은서로 돌아가려 했다. 나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알람이 울리기 전인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해가 뜨기 전에 어슴푸레한 빛이 방 안을 채우면 나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5평 남짓한 원룸.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이는 좁은 시야. 이것이 서울에서의 내 삶이었다. 조용한 아침 식사는 늘 같은 메뉴였다. 전날 미리 준비해둔 밥과 김치찌개,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부모님께는 늘 밥 잘 챙겨 먹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내 식사 시간을 아껴가며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집중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은 늘 전쟁터였다.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겨우겨우 칸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모두가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기계 부품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나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늘 가장 먼저 출근해 총재실을 정돈했다. 그의 책상 위 먼지를 닦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꼼꼼하게 처리했다.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그가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아침 커피를 내리는 것이 나의 첫 업무였다. 커피 향은 짙었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총재의 아침을 위해 존재할 뿐이었다. 김민준 총재는 늘 칼같이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갈 때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서류나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그의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며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무미건조하게 처리했다. 그는 나를 그저 효율적인 도구로만 여겼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고 때로는 비서라고 짧게 부를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있어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저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지우고 일했다. 내 마음속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든 겉으로는 늘 평온한 호수처럼 보여야만 했다. 점심시간은 내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다른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러 가거나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비서일 뿐이었다. 가끔 친절한 동료들이 은서 씨, 같이 가요 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나는 늘 먼저 드세요. 할 일이 있어서요 라며 거절했다. 혼자 먹는 점심은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늘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내 자리로 돌아왔다. 창밖을 보며 도시락을 먹는 것이 나의 점심 식사 풍경이었다. 핸드폰에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의 메시지도, 연인과의 메시지도 없었다. 나의 인간관계는 단절되어 있었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바로 가족. 아버지가 빗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휴학을 했고 서울로 올라와 무작정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대성그룹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이 직장을 잃을 수 없었다. 매달 꼬박꼬박 부모님께 생활비와 빚을 갚는 돈을 보내드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돈을 모으기 위해 나는 옷도 사지 않았고 화장품도 가장 저렴한 것만 썼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고 회식을 할 때도 항상 구석에 앉아 말을 아꼈다. 나는 나를 깎아내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다.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존재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 총재가 급하게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늘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드물었다.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인해 비서실은 정신없이 돌아갔다. 평소라면 총재가 직접 챙겼을 중요한 문서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했고 그의 일정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까지 나는 총재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다. 밤 11시. 문득 허리가 아파 몸을 일으켰을 때 책상 한켠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개인적인 파일 처리였다. 나는 평소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그 서류를 무심코 집어들었다. 그 순간 파일 처리 열리면서 안에 담긴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당황해서 서류들을 주워 담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서류 한 장.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개인정보 파일이었다. 이름, 나이, 가족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빚 내역.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대해 알고 있었다. 내가 왜 이 회사에 목을 메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차가운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내게 했던 말이 다시 한번 귓게 울렸다. 강은서 씨, 내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그가 나를 부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서류 봉투에 담긴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내가 밤낮으로 일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 이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가 나를 부른 이유,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에서 던진 알 수 없는 말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리 짜여진 덫 같았다. 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언제쯤 그가 그 덫의 끈을 당길까? 나는 언제쯤 이 비참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까? 일주일 후
나는 야근을 마치고 막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비서실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그는 늘 차가운 표정으로 아직도 안 갔어요 하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감정이 없었다. 나는 네, 총재님 마무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와 문을 닫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내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강은서 씨,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빚을 지셨더군요. 그의 입에서 내 개인적인 사정이 흘러나오는 순간 나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총재님. 그건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내 말을 잘라내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목숨 걸고 있다는 것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나를 짓눌렀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치부가, 나의 가장 깊은 상처가 그에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고 당신의 가족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물론 대가는 있습니다. 그는 마치 당연한 거래를 제시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여자가 되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이 되어 나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총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더듬거렸다. 그는 내게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내 곁에 있어주면 돼요.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나를 덮쳤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총재님의 비서일 뿐입니다. 다른 관계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부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냉소적이었다. 못한다고 당신이 못할 이유가 있나? 당신 가족의 빚, 당신의 미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건가요? 당신이 거절하면 나는 당신의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당신은 이 회사에서 해고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협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던진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나는 나의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빚에 짓눌려 고통받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회사에 들어와 겨우 숨통을 틔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다. 아니, 내가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삶이었다. 나는 굴복해야만 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존엄성,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손을 잡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총재님, 저는 하고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의 침묵을 긍정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는 나의 어깨를 잡고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그의 손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뜻대로 그의 비밀스러운 여자가 되었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나의 삶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회사 비서실의 강은서, 김민준 총재의 완벽한 그림자로 존재하는 세상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늘 완벽한 서류를 준비했고 그의 지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다. 동료들은 내가 총재의 가장 신임하는 비서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내 안의 공허함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면을 쓰고 그 가면 뒤에 숨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다른 하나는 그의 명령에 따라 비밀리에 존재해야 하는 강은서였다. 회사가 파하고 모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그의 호출을 기다려야 했다. 그의 부름은 언제나 갑작스러웠다. 때로는 한밤중에, 때로는 주말에. 그는 내가 있는 곳을 묻지도 않고 그저 오세요 라고 짧게 말했다.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로 향하거나 그가 보낸 채 올라탔다. 그곳에서 나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의 명령에 따르는 또 다른 존재. 그의 소유물이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끔찍했다. 나는 그를 증오했다. 나의 삶과 존엄성을 돈으로 거래한 그를, 나의 약점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린 그를, 그의 차가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나의 저항을 무시했고 나의 침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게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아주 가끔, 아주 미세하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내가 늦은 밤까지 기다리다 잠든 것을 보면 그는 소파의 담요를 덮어주곤 했다. 내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 그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그의 행동들은 마치 무심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할 수 없는 작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혼란스러웠다. 내가 그에게는 그저 도구가 아니라는 뜻일까? 아니면 이것 또한 나를 길들이기 위한 그의 전략일 뿐일까? 어느 날 밤, 나는 그의 아파트에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질문했다. 총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건가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 나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무엇이 다른데요? 저는 그저 평범한 비서일 뿐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매력적인 것도 없는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은 모두 내게 무언가를 원하죠. 돈, 명예, 권력.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고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했다. 나의 가난한 어린 시절,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직장을 절실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나는 그의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더 이상 내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다. 그는 내게 비서실의 강은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은서씨라고 불렀고 내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완벽해 보이던 그의 삶에도 외로움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늘 혼자였고 모두에게 존경받았지만 진정으로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했다. 나 또한 세상에서 혼자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요된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그에게 나는 그의 차가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고 내게 그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마음에 피어나는 감정을 외면했다.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그가 던진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와의 관계가 한층 깊어지면서 나의 일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전화가 울리기를, 그의 차가운 목소리라도 듣기를 갈망했다. 그의 집에서 보내는 밤은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곳에서만큼은 나는 강은서, 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그가 들려주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 성공을 위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진솔한 고백들은 내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또한 나처럼 텅 빈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미세했지만 확실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그저 도구로 대하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었고 내 몸이 좋지 않을 때는 걱정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번은 내가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고 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차를 보내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밤늦게까지 고생하지 말아요 라고 짧게 말했고 그 한마디는 나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기묘하고도 은밀한 동행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증오와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애정이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관계는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없는 밤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나의 마음은 그가 심어놓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말았다. 나는 이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이미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금지된 사랑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내게는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회사 내에서 나는 여전히 총재에 충실한 비서였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특히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재무팀 이사 박선영이 눈에 띄게 나를 경계했다. 그녀는 늘 얄미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고 총재가 내게 조금이라도 특별한 관심을 보일 때마다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곤 했다.
그녀는 총재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고 총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에서 위험을 느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회사 로비에서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다. 그는 내게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래요? 라고 평소처럼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로비 구석에 숨어있던 박선영 이사가 우리를 발견하고 총재에게 다가왔다. 총재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저녁 약속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민준 총재는 아무렇지 않게 아, 네,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가보세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으라는 듯 총재님. 요즘 총재님 사모님께서 총재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던데요. 총재님께서 늦게까지 회사에 계셔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시더군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나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아내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의 한마디로 그의 아내가 현실의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나 때문에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나는 이 모든 비극이 곧 끝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박선영 이사의 노골적인 경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첫 번째 공격이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더욱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박선영 이사의 노골적인 경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첫 번째 공격이었고, 나는 그녀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그의 옆에 서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의 나는 늘 총재의 그림자처럼 행동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마저도 불안하게 느껴졌다. 김민준 총재는 박 이사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신경 쓰지 말아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약한 존재였다. 그의 방패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 방패가 언제 부서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박 이사는 노골적으로 총재의 사적인 일정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직접적으로 총재님께서 요즘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진행 중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 중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의 질문은 단지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총재와 나의 관계를 파헤치려는 집요한 시도였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우리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움 속에서도 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내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거닐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외롭게 자랐던 이야기,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이야기.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그에게 단순히 하룻밤의 유흥거리가 아니라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내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여보, 나 지금 회사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그의 말이 내뱉는 순간 나를 향한 거짓말임을 알았다. 나는 그의 옆에 서 있었고 그는 나를 보며 그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녀의 삶을 침범하고 있는 침입자였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있었다. 나는 이 관계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위험한 사랑은 내게는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동시에 나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그 독을 마시면서도 그것이 달콤하다고 착각했다. 박선영 이사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녀는 총재의 사모님과 친분을 이용해 내 대한 정보를 흘리는 듯했다. 총재의 사모님은 가끔 회사에 들러 총재를 만났고 그때마다 나를 향한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은 총재가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 사모님이 나에게 다가와 강 비서님, 남편이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주말에도 자주 늦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혹시 저 모르게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사모님의 질문 이후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불안감은 나를 갉아먹었고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었다. 내 삶은 거짓말과 비밀로 가득 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김민준 총재는 나의 불안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내게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그를 둘러싼 세계의 변두리에 있는 존재였고 그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위태로워졌다. 그는 내게 자신의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서 씨,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당신과 진심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흔들렸다.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우리가 평범한 연인처럼 함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곧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택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죄인이고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비서실로 들어온 박선영 이사는 내게 강 비서님, 총재님 사모님께서 강 비서님과 커피 한잔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입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사모님은 우아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강 비서님, 우리 남편이 요즘 강 비서님을 많이 아끼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절실했는지, 그리고 총재가 내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 비서님, 우리 남편은 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죠. 하지만 가끔 그도 인간적인 실수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그런데 강 비서님은 제 남편에게 무엇입니까? 그저 하룻밤의 유흥거리, 혹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나를 짓눌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였고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는 파렴치한 여자였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저는 당신의 아내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그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내게 은서 씨,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진심을 알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 나의 이별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은서 씨,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당신의 가족 빚도, 나의 모든 것도 당신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요. 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나 무모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관계는 돈과 권력, 그리고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그가 노력한다 해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그리고 그날 비극은 시작되었다. 내가 그의 아파트를 나서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올 사람이 아니었다. 문을 연 순간 나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얼굴과 마주했다.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질투 대신 차가운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뒤에는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선영 이사가 꾸민 너무나도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게 말했다. 네가 감히 내 남편을 건드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죄인이었다. 김민준 총재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그러나 그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빼앗아 열어보았다. 그것은 그가 내게 주려던
나의 가족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서류였다. 그녀는 그 서류를 들고 싸늘하게 웃었다. 오해라고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 당신과 저 여자 사이의 추악한 거래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신문 한 면에는 대성그룹 김민준 총재,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 가족들, 배신감의 충격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내 얼굴과 이름은 물론 아버지의 빚과 우리 가족의 사정까지 모두 공개되었다. 나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여자, 돈 때문에 총재의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가 되었다. 회사에 나타날 수 없었다. 나의 전화는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로 불이 났고 가족들에게서는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서야, 이게 다 무슨 말이니? 네가 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원망했고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가 내게 진심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말할수록 부모님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내게 전화했다. 은서 씨, 괜찮아요. 내가 다 해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에게 총재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은서 씨, 나를 믿어줘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내가 살던 원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집에도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는 차마 연락할 수 없었다. 내 이름 석자는 김민준 총재의 불륜녀라는 추악한 꼬리표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SNS에는 나를 비난하는 악플들이 쏟아졌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아는 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방에 몸을 숨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비웃는 차가운 불빛 같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을 뜰 때마다 나의 비참한 현실은 더욱 선명해졌다. 김민준 총재는 내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사람을 보내 나를 찾았다. 그는 내게 은서 씨, 내가 다 해결할게요. 나만 믿고 기다려줘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진심은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그가 나의 삶을 파괴했고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원망했다. 나의 나약함을 이용해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었던 그를,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를. 나는 그와의 모든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나는 휴대폰을 껐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차단했다.
모텔방에 홀로 앉아 나는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나는 그와의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했다. 그것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이 복잡한 감정은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며칠 후 나는 모텔방을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내가 비록 추악한 죄를 지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분들의 딸이었다.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 모텔을 나섰다. 그 순간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내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지나쳐갔다. 나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나의 기억 속에 있는 풍경과 달랐다. 나는 나의 삶이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추악한 과거를 가진 여자였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낯선 풍경일 뿐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의 믿음까지. 나는 그에게서 받은 돈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나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 돈은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한 대가였고 나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 돈을 품에 안고 텅 빈 기차역에 내렸다. 고향은 변한 게 없었다. 낡은 역 건물, 낯익은 골목길, 그리고 오래된 상점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변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순수한 강은서가 아니었다. 나는 내 발로 가족들을 배신했고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나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 나의 추악한 과거를 보여드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부모님의 집을 바라보았다. 창문 안으로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분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왜 그와의 관계를 끝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손을 잡았을까? 나는 나의 나약함을 탓했다. 나의 가난을, 나의 절망을. 나는 그와의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했다. 그것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이 복잡한 감정은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은 증오와 연민,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찼다. 나는 그가 나의 삶을 파괴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삶은 그와의 관계 때문에 영원히 망가졌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돈을 빚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 돈은 더 이상 내게 치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았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작은 꽃가게였다. 나는 꽃을 좋아했다. 꽃은 내게 희망과 아름다움을 상징했다. 나는 꽃을 가꾸며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김민준 총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나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나의 가게에 찾아왔다. 그는 나의 가게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는 나를 기다렸다. 그는 은서 씨,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사랑은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내게 상처와 고통만을 남겼다. 나는 그에게 총재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은서 씨, 나를 용서해줘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했다. 나는 나의 상처를 혼자 치유해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았다. 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며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